우리나라 근대 문화유산의 대표도시 군산. 그 가운데 경암동 철길 마을은 기차와 관련된 향수를 자극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볼거리만큼이나 먹을거리가 유명한 군산. 서해바다가 선사한 박대와 꽃게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한데요. 오늘은 음식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근대 역사의 중심지 군산. 그런데 이곳 군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화교들의 이야기인데요.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 중의 하나인 짬뽕 한 그릇에도 화교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짬뽕. 120년 화교들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군산 화교 역사관. 지난해 문을 연 이곳은 한때 용문각이라는 이름의 중화 유리집이었는데요. 식당을 할 때 사용했던 손때 묻은 물건들과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훌륭한 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곳 관장인 여건방 씨가 촬영팀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지난 2005년까지 이곳 식당을 운영하면서 곁눈질로 배운 실력이라고 하는데요. 금세 노릇노릇한 탕수육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선보인 요리는 고기와 채소를 기름에 달달 볶은 뒤 돼지뼈로 만든 육수를 넣고 끓여서 만드는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리된 상태에서 탱글탱글한 면발에 붓기만 하면 초마면이 완성됩니다. 이 뽀얀 국물의 초마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짬뽕의 원조라고 합니다. 네, 일반 짬뽕하고 비교하면 이 초마면은 이 돼지 육수를 우린 육수라 그런지 우선은 구수한 맛이 나고요. 또 이런 육수의 맛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해산물 본연의 원재료의 맛이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 화교들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초마면이 이렇게 빨간 국물에 해산물이 가득한 짬뽕으로 변신을 한 겁니다. 그 햄을 넣는 이유가 옛날 우리 선조들 얘기 들어보면 맛있으라고 넣는 것보다도 가격 싸요. 옛날에 한국 분이 해산물 잘 안 먹었었어요. 고기가 비싸고 돼지고기가 비싸고 이제 이 해산물 싸니까 해산물 복어 있죠. 복정어. 복정은 지금 참 고급 요리되고 굉장히 비싸잖아요. 70년대 말까지는 복어가 거의 버리다시피 했었어요. 살만 꼬랑지 살만 이렇게 싹 양쪽으로 이렇게 칼로 따갖고 이렇게 빼떡도 버리고 그 살만 썰어서 짬뽕도 넣어요.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인 짬뽕. 그 원조가 돼지고기를 주 재료로 한 초마면이었다는 건데요. 짜장면이 50원이던 시절 용문각의 요금표. 그런데 실과 바늘처럼 짜장면과 함께 있어야 할 메뉴인 짬뽕의 자리에 초마면이 있습니다. 왜 초마면이냐면 초는 볶는다는 뜻이에요. 볶는다. 마는 이런 고명, 야채랑 고기랑 이게 보고 말하거든요. 이걸 고명을 볶았다는 뜻이에요. 고소하지만 또 느낀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추 좀 들어가면 좀 그 느낀 것 좀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빠른 색깔이가 식구 땡긴다고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 야, 이 피물 같다고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정 넣으시겠다면 우리 새로 다 해드릴 테니까 드시보라고. 딱 먹어보니까 이거 얼큰한 거 괜찮네. 그러면 다음 또 올 적에 자연적으로 처음에 하지 말고 그분 지난번 왔을 때 뒤집하고 짬뽕 돼버리는 거 그걸 해주고 한 번, 두 번,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지나가니까 야, 우리 메뉴다가 짬뽕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짬뽕으로 바꾼 것이죠.
5년 뒤인 1974년에 만들어진 메뉴판에서 150원을 받던 짬뽕이라는 두 글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짬뽕이라는 말 나오기 시작한 것은 한 지금 72년부터 그런 말 나오기 시작하는데 74년 처음으로 이게 짬뽕이라고 이제 메뉴에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짬뽕의 원조가 초마면과 마찬가지로 하얀 국물이 특징인 일본의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이 짬뽕이라는 말이 이게 그 한국말을 그라고 나는 한국말로 100% 한국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칭 전문가라는 분이 자꾸 일본 말이다, 일본 나가사키 짬뽕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70년 초면 해방된 지 25년밖에 안 돼요. 25년밖에 안 되는데 일본 사람한테 그때 고생하신 분, 일본 사람 구박받으신 분 다 정정 살아계신데 일본 뭐 얘기를 하면 치가 떨리고 그런데 이게 일본 짬뽕이라고 하면 하도 못 팔아먹어요. 뭐라고 이 집 와서 막 유리 깨고 그럴 텐데. 화교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중국 요리집 사장님이나 주방장일 겁니다. 여건방 관장 부부처럼 한때 음식점을 하는 화교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 그런 일을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화교들의 역사를 잠깐 되짚어보면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정착을 하게 된 계기는 구한말인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병된 청나라 군대와 함께 군의 물자를 납품하기 위해 온 상인들이 이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 화교들의 뿌리가 된 겁니다. 이후 인천과 서울 등지에 둥지를 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지요. 가장 대표적인 세 개 집단은 첫째는 상업을 하는 화상, 우리가 왕서방이라고 얘기하는 비단장수나 포목정 중심으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화농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논농사가 아니고 밭농사 위주로, 그러니까 오이를 재배한다든가 가지를 재배한다든가 아니면은 당시 양배추를 재배한다든가 해가지고 밭농사 위주의 화농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축업 쪽에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쿨리라고 하는 막노동꾼 그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직업군들이 그 화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1899년 군산이 개항할 당시 부두를 만들던 노동자들 다수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한옥마을에 자리한 전동성당 또한 중국인 노동자들의 땀방울로 만들어졌습니다. 벽돌로 켜켜이 쌓아올린 성당 외벽은 마치 조각가의 솜씨처럼 섬세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당시 조선에서는 다소 생소했던 벽돌을 굽기 위해 100여 명의 중국인 기술자들이 투입된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건축 구조물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때 특히 이제 화강암이나 벽돌 그런 그 건축 자재에 대해서 중국에서 온 화교 노동자들이 좀 더 친숙하게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또 비용도 쌌던 것도 당시 화교 쿨리들을 이용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교들이 본격적으로 고향을 등지고 이웃나라인 조선행을 택하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는 의화단 운동이었습니다. 북청사변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란을 피해 조선 땅을 밟게 된 건데요.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회의 땅을 찾게 됩니다. 이제 산송선 쪽에서 우리나라로 많은 화교들이 오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육로나 해로상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산동지도인데 우리 화교가 지금 대한민국 화교가 그 92%가 산동에서 왔거든요. 이
그림이 이게 전체가 산동생이거든요. 이 산동생이 지금 산동생 성민이 약 9,600만이에요. 대한민국 남북한 합치는 것도 인구가 더 많아요. 예. 지금 여기가 제남이 여기 있어요. 제남이 이게 지금 산동생의 성도 제일 도시. 예. 여기 조금 산동생 조금 밑이면 여기 태산이 여기 이쪽이 있고, 예. 유명한 태산. 그리고 태산 밑이 조금 밑이 공자의 고향. 또 이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제갈구미의 고향. 여기가 좀 위에는 옛날에 해군 기지였었어요. 여기는 지금 일반 사람 잘 안 오고 연태시에서 좀 오고 여기 청도에서 오고 여기 보면은 바로 이 산동 맞은편이가 이게 지금 한국이거든. 지금 군산에서 가는 배가 여기 석도 여기서 정착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군산역까지 거리는 190km밖에 안 돼요. 190km. 군산에서 서울까지 239km인데 서울보다 훨씬 더 가깝죠. 지리적으로 가까운 군산은 화교들에게 각광받던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거주하며 지회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계지에서 생활했는데요. 1910년 500여 명에 가까웠던 화교는 점점 숫자가 늘어 한때 1200여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사짓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일정 때는 농사 짓는 것이 돈이 제일 많이 벌었대요. 유시성 가진 분 한 분 계셨는데 1900년 초에 일찍 왔어요. 왔는데 군산 영동에서 푸목점 했어요. 비단 장사 했었다는 거예요. 비단 장사 했는데 그 가게가 종업원이 15명 있었어요. 비단 파는데 15명이 꽤 큰 점포라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연말 계산해 보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돈 덜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치우고 농사지러 갔어요. 우리 그하고 약간 좀 친척되거든요. 이 그분들 여기서 농사짓는 게 돈 잘 버니까 이게 중고등학교 연락하고 이거 돈 잘 번다고 이게 우리 큰아버지가 제일 먼저 왔어요. 오고 난 다음에 이게 괜찮게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까지 오라고 했죠. 당시 중국인 농부라는 뜻의 환웅들이 주로 재배했던 작물 가운데 하나가 이 먹음직스러운 토마토와 오이입니다. 60년대까지 한국분이 그 오이 농사 질 줄 몰랐었어요. 까지란 거, 오이, 이 토마토, 배추 이런 게 대파 이런 것은 중국 사람 다 지었었어요. 그때는 군산에 농사 짓는데 내가 그 얘기 들었기는 한 500명 좀 있었어요. 그 가구수는 44집이 있었는데요. 44집이 있는데 그 집중마다 10명 이상씩 다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농사 그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하고 또 직접 그 수확해갖고 날마다 수확하고 매부 시내 돌아다니면서 팔로 다녔었어요. 화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1931년 만주 땅에서 농수로 개설 문제로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들의 마찰이 비화된 만보산 사건. 당시 한 신문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조선 동포 200여 명이 피습을 당했다는 오보를 내고 이 기사에 분노한 시민들이 화교들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1931년) 그 만보산 사건 같은 경우는 한국에 거주했던 화교들이 가장 크게 그 고난을 겪었던 사례 중에 한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당시에도 역시 한국 쪽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중국 쪽 지도자들이 이게 양 민족이 싸울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자제하기 시작해가지고 바로 그 사건이 이제 뭐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었는데, 일제강점기에는 이 세 민족이 같이 있으면서 이런 그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갈등을 조장한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타국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던 화교들. 그러다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가 전 세계를 이분법으로 갈라놓으면서
공산화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경제 생활권을 전부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옮겨놨는데 정작 광복이 딱 되면서 세계가 냉전 체제가 되잖아요, 좌우. 그랬을 때 자기네 고향인 중국은 공산치하가 돼가지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부모님들은 다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에서 왔다고 그렇게 저기 오면 큰일 나는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만 국적을 가지게 됐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1961년 외국인들에 대한 토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게 되는데요. 농지 소유 자체를 불법화함으로써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화교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화교들이 외국인으로 당연히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규제 때문에 개인 토지 소유에 굉장히 큰 제약을 좀 가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던 화교들 같은 경우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 외국인 토지 취득하려면 내무 장관 그 허가가 필요해요. 내무과정 찾아갔었어요, 나. 찾아가고 좀 이렇게 많은 땅도 필요 없고 이렇게 좀 살게 좀 해달라고 한 게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역업을 하던 화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무역 토대가 됐던 중국 땅이 단절이 되면서 가지를 못하게 되면서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때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이른바 음식업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기 전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화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음식점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신분 탓에 마땅한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이때부터 대부분의 화교들이 중화요리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을 때는 짜장면 판 음식점 61개요. 거기 또 한 5군데는 또 빵집, 거기에 만두, 찐빵, 공갈빵, 계란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구운 거. 그런 빵집이 5군데 있었어요. 화교들의 숫자가 줄면서 지금 군산에 남아있는 화교 음식점은 대략 8곳 정도입니다. 이곳은 화교 3세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전간석화 같은 솜씨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짜장과는 전혀 다른 물짜장이 완성이 됩니다. 짜장면이라기보다는 요리에 가까운데요. 그리고 매운 고춧가루에 해물이 듬뿍 들어간 사천식 짜장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또 하얀 국물의 백짬뽕도 군침을 돌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은 화교가 만든 짬뽕은 더 특별히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음식 가면 눈치 보이고 말 잘 들어야 하고 얌전도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타고 와서 잘못하면 나는 굶어지고 이게 정부에서 이게 우리를 밥 한 그릇 너 배고픈 게 밥 한 사람들 먹어라 이렇게 절대 그렇게 안 주거든요. 손님이 떨어지면 나는 이제 식구들 다 굶어 죽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정성껏 쏟아야지. 내가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데 정성 안 쏟을 수가 없죠. 군산 화교역사관 안에는 1969년부터 영문각이라는 이름으로 음식점을 운영해온 여건방 관장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명절 때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기던 홀패라는 놀잇감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중국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마작이라는 건데요. 보통 4명이 144개나 되는 패를 가지고 짝을 맞추는 방식의 오락거리입니다. 이거 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30년 전 군산이 화교도 많고
30년 전만 해도 군사는 약 700명 좀 있었어요. 화교가. 그때 뭐 중국 사람들 놀이하는 거 막 한 거 참 없어요. 그때 또 정부의 그 에너지 절약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요. 정기 휴일을 만들어줬거든요. 쉬면은 갈 데가 없어요, 사실. 갈 데가 없어갖고 그러면 만나서 좀 많은 사람들 4명 앉아서 이렇게서 이제 한 번 한 게임 하면 보통 한 3-4시간 걸리거든요. 한 게임 해갖고 그 따는 거 가지고 저녁 먹기로. 그것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화교도 줄어들고 이제 80년 그 이쪽 와서는 잘 안 했어요. 군산 명산동에 자리한 화교 소학교. 한때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에는 적막한만이 흐르고 있는데요. 화교들의 신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차별 가운데 하나가 교육이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도 의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뜻있는 화교들의 성금을 모아 1941년 중국어문 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 공부해서 뭐 밥 나와 옷 나와 일해야지 이런 얘기를 자꾸 내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근데 그때 교육의 관념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일부 조금 지시 있는 분들 애들은 가르쳐야 한다, 애들 한다. 그래가지고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있죠, 충청 남북 다 합해서 이게 군산이가 학교 생겼죠. 대전 이남 제주도 부산 대구 다 군산으로 하다니.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교육세도 똑같이 내는데 학교 자체도 취약점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화교 학교밖에 다닐 수가 없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귀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 옛날 화교가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귀화하는 것이 그 법은 있어요. 귀화하려면 하라. 귀화하는 게 그 조건이가 몇 가지 다른데 다른 것은 다 크게 그 문제가 되는 거 없는데 물론 이제 3천만 원이란 그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재산. 지금은 3천만 원 그 돈도 아니지만 그 옛날에 3천만 원 꽤 컸었어요. 크기는. 그래도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일 큰 문제가 보증인 2사람 필요해요. 저 일반 보증이 아니고 그 대한민국 그 공무원 이사관급 이상 그거는 불가능하죠. 예. 이 군산이 어디 가서 이사관급 이상 찾아요. 예. 누가 우리를 보증해 주겠어요? 짜장면과 짬뽕에 얽힌 화교들의 숨겨진 이야기. 화교가 한국 땅에 정착한 지 벌써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수많은 차별을 묵묵히 견디며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해온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주 노동자 집단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오래 살은 화교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문화를 이해해 주면서 함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차별을 견디며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해온 한국의 화교들. 오늘 방송을 통해 그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걷고 한국 사람인데 여기 있으면 중국 사람, 중국에 가면은 우린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방인이죠. 실제로는 한국 사람인데. You're my sunshine, and I want you to know that my